시작할게요. 토론 예, 시작할게요. 예. 네네. 신중섭 교수님은 평소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철학자이시고 아주 항상 아주 명쾌하고 아주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배우는 분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신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입장인데 그냥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하나의 질문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코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할까, 이 스코틀랜드의 계몽 사상가들이 이런 그 자유시장 경제, 오늘날의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그런 그 사상을, 계몽 사상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어떤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뭐, 이 아이디어라는 거는 뭐, 많이 있는 거니까 옛날 뭐 중국에도 있고 뭐 항상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상을 들고 나오게 된 데는 저는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어떤 그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혹시 이런 건 아닌지요.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본래 계몽 사상이 시작할 때는 그러한 그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사회 개혁을 하고 인간의 어떤 발전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을 상당히 국가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유럽 대륙권 나라들이죠. 특히 그 프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건 뭐 합리주의, 뭐 중상주의, 뭐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또 그 이제 바탕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명제로서 그거 항상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나오면 그거에 어떤 반명제가 나오는 법이니까 그거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다르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끌어당기는 기량작용 같이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의 반대 논리로서 나온 측면은 없는지 하는 게 이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말이죠. 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특히 계몽 사상 중에서도 이러한 그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사상을 발전시켰을까 하는 거에 이제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나 아까 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707년에 영국이 합병되죠. 스코틀랜드가. 그러면 스코틀랜드 민족으로서는 국가를 통해서 뭘 개혁을 하는 거는 곧 잉글랜드가 중심이 된 영국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스코틀랜드 민족 쪽에서는 꼭 유리하다고 보지 않은 거 아니냐. 스코틀랜드 민족 차원에서는 그냥, 그냥 풀어주는 게, 그냥 각자 개인이 각자 뛰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코틀랜드 민족을 위해서 유리하다고 본 거 아닌가. 그런 것이 은연중에 이 스코틀랜드 계몽 사상가들의 생각에 깔려 있는 건 아닌가. 뭐 의도든 자기들이 알든 모르든 그런 게 깔려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는 거죠. 일테면은 국가가 없이 지냈던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국가 없이 지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상당히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그 국가 경계를 넘어서는 걸 굉장히 지향하지 않습니까? 지향하지 않았었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건국한 후에는 엄청나게 국가 중심의 그런 걸 하고 있지만은 본래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이죠. 유대 민족들은 그냥 그 디아스포라 그 시제에 그냥 국가 경계, 국가 주도 이런 걸 굉장히 혐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그 유럽 대륙에 특히 그 국가 중심을 국가가 나서서 발전을 시키고 경제 발전, 중상주의나 이런 것 통해서 발전시키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게 된 그 저변에 혹시 스코틀랜드 민족은 오히려 그게 유리하다고 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좁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국조차도 영국이나 미국도 유럽 대륙권보다는 이미 그 상공업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경제선화 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그것도 이제 하나의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세 가지 측면. 하나는 유럽 대륙권 국가들이 계몽사상을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국가의 역할, 그걸 통한 계몽사상의 실현, 예. 이걸 통해서 발전,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데 반해서 그거의 반작용으로서 어떤 이런 그 변주법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코틀랜드 민족이 영국에 합병됐기 때문에 1707년에 1700년대 그 이 18세기 후반에 이제 그 이 이르러서 이 스코틀랜드 사상가들이 스코틀랜드 민족은 오히려 그 자유로운 자기들 마음대로 그 경제 활동할 수 있는 게 유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없는가 하는 거. 세 번째는 영국과 미국은 본래 그냥 어떻게 그 지정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상공업자들이 주도해서 경제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런 것이 또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냥 괜히 잘 모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신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멘트를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제학의 과학화와 관련해서 이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담 스미스는 정치경제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오늘날은 정치학 경제학이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구분됐는데 오늘날의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의 생각 중에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을 그냥 전부 빼버리고 윤리적인 거 다 빼버리고 가치 문제 다 빼버리고 이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제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신고전주의 경제학이다. 그럼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아주 기본적으로 그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학에서도 그러신다 했는데 맞습니다. 정치학 저희들이 공부하는 행정학에서도 그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적용한 소위 공공선택론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이 공공선택론 학파에서는 그냥 공직자든 정치인이든 뭐 시장의 활동가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국민이든 유권자든 정치인이든 관료든 전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선택, 개인 차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걸 아주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이론을 개발시킨단 말이죠. 이걸 이제 정치학, 행정학이 그 경제학에서 그거를 빌려온 거죠. 경제학 모델을 빌려다가
정치 분석과 행정 분석에 이걸 적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과학화를 위해서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신고준주의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공감이라든가 신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들, 자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 가지고는 과학화가 안 되죠. 이론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과학 이론의 한계인데요. 결국은 한계지만서도나 이게 섞이면은 기본 전제가 섞이면 이론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냥 기본 전제는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좀 표현을 좀 안 쓰고 자익추구적이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해놓고선 이제 모델링을 한단 말이에요. 이론을 이제 개발하는데. 그래서 이제 현실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설명이 가능해지면 이제 그게 이론이 되지 않습니까? 이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아, 이럴 때는 부동산 값이 뛴다. 이럴 때는 뭐 금융위기가 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이게 이제 경제학 이론이 그래서 발전했는데 저는 이거는 일종의 분업으로 봅니다. 오늘날의 신거준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되어 있는 경제학은 개개인들의 이기적인 행동, 개개인들의 자익추구적인 행동을 아주 그냥 그거는 100% 그냥 기본 전제로 하고, 그 개인들이 이타적으로도 행동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봐야만 이게 현실주의적이 되는 거죠. 그래야만 판단에 이제 실수가 안 나오는 거죠. 아, 이타적일 수도 있다고 해놓고 정책을 했다가는 이게 구멍이 뚫릴 수 있으니까 아주 그냥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모두 개인들은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보고서 이제 묘사도 하고 설명도 하고 예측도 해야만 가장 현실주의적인 실수가 없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만일의 경우에 뭐 그래야만 이제 실수가 없는 게 나온다. 자, 그럼 그거면 다냐?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이 오늘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들이 전부 그거 이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저는 그걸 경제학에다 기대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건 경제학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경제학은. 왜냐하면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즉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전제해놓고 이론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이것만 하기도 바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그것도 큰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예. 그건 경제학자들은 분업으로 맡기잔 말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자, 인간들은 여전히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어떤 그 틀 속에서 움직이죠. 정부가 일테면 어떤 규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규제 내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 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부 활극에서 보면 이렇게 목장에서 말이나 이런 짐승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울장을 쳐놓지 않습니까? 그 울장을 치는 그 바운더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규제 또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러면 그 제도 속에서 가장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여전히 개개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를 하죠. 그러나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장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하는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제도, 그 짐승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어떤 그 울장인 셈인 그 규제는, 제도는 누가 만드냐? 그런, 그런 제 생각에는 정치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정치가 가치 판단을 하면서, 물론 그 가치 판단에는 철학자들이 개발하신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가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 정치라는 건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를 통해서 담론이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회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사회 계약. 즉, 룰 메이킹이 나오겠죠. 헌법도 만들고, 무슨 여러 가지 온갖 규제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이제, 탐욕, 인간이 탐욕 수준으로 가서, 이 시장의 그 공정한 룰을 깨는 것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이 울장들을 만드는 거죠. 이런저런 울장. 그게 규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규제를 어디까지 만들 거냐, 어느 선까지 할 거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정치적인 담론을 통해서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 정치적인 담론을 통해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담론을 통해서 어떤 합의에 도달하고 사회 계약으로서 어떤 그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개개인들의 행동 범위를 규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것은 경제학자들한테 그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학자들한테 기대할 건 여전히 경쟁, 어떤 것이 시장에서 경쟁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공정거래 이런 거는 가능한데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배분적 정의라든가 등등의 문제는 경제학자들한테 기대할 수 없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하면 이거는 분업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경제학자들만 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걸 하고 있고 아주 힘든 걸 하고 있고 많은 걸 공헌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분야, 정치학, 넓은 의미의 정치학 또는 정치 현상 이런 데서 사회적인 담론을 통해서 해나간다 하는 것이고 거기서 많은 그 좌우라고 할까요? 좌파 우파의 어떤 것도 갈리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나 말씀드리면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그런 사회에서의 좌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 경제를 넘어서는 수준에서의 좌우랄까요? 그건 판을 뒤집어야만 되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왜냐하면 게임의 룰이 아니라 게임 자체를 하지 말자. 당신이 정해놓은 그 게임은 난 안 하겠다. 이런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치즘이나 무슨 공산주의나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도 엄청난 그 스펙트럼, 정치적 스펙트럼이 있다.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이냐, 어디까지 정부가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수준의 시장 경제 내에서도 그 스펙트럼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것은 정치학의 문제, 학문은 정치학, 사회학, 이런 문제고, 그냥, 현실적으로도 시장 경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장 경제에서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어떤 행동을 어떤 울장을 만들어 가지고 방향 설정을 해주고 그걸 넘어서면 탐욕이 되니까 못하게 하고 또
경쟁을 못하게 하는 거를 터놓아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등등의 이것을 하는 거는 학문적으로는 경제학 말고 다른 학문에서 철학자들이 개발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할 수 있게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현실적으로는 현실 세계에서는 정치가 그걸 한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담론, 여러 가지 담론을 통해서 그것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스펙트럼은 아까 제가 지정학적인 그런 것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말씀드렸는데, 미국은 상당히 그 스펙트럼이 좁은 속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게임의 룰이 있고, 그 게임의 룰 속에서의 어떤 이 스펙트럼이라면, 유럽 대륙만 해도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하는, 게임의 룰을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그런 수준의 이제 담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냐? 저는 미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은 아니고 선거 때 이슈를 보세요. 미국의 선거 이슈. 아까 신 교수님이 이제 트럼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와서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자꾸 상당히 이제 미국도 그 스펙트럼이 넓어지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미국 수준을 훨씬 넘는 수준의 그 정치 스펙트럼이 있다. 남북 간의 이 스펙트럼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자체를 하지 말자만 뭐 하는 4.3 사태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건국 초기에 4.3 사태 같은 것은 게임 자체를 하지 말자 또는 게임을 하자라는 그거니까. 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하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이제 이 자유시장 경제, 그다음에 이 대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그 속에서의 어떤 게임의 룰을 가진 그런 이제 그 담론과 정치가 이루어져 왔다. 근데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다. 넓다. 유럽 대륙보다도 저는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하죠,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가 아직도 있다. 그 갈등이 심하고 게임의 룰, 이 스펙트럼이 넓은 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살았던 역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 한민족이 그 쌈박질하게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근현대사가 굉장히 험난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게임의 룰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고, 그 짧은 기간에 또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런 걸 이제 그 역사의 빛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뭐 신 교수님의 그 발표에 그 귀한 발표에 제가 그냥 어렵지 않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영님은 논평한 거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영석 선생님 얼마 전에 작고를 하셨는데, 이영석 선생님 쓰신 지식인과 사회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일독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배우 재단에서 나온 책인데요. 한번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또 뭐 그래서 제가 그 참고 자료를 주신 거에 보시면은 참고 문헌에 여러 가지 논문들, 우리가 국내에서 나온 논문들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보시면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논평 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초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아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변화가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인류의 역사의 방향이 거스를 수 없이 상업사회와 공업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사회로 공업사회나 상업사회로 가는 것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의 경제 사상이 중상주의인데, 이 중상주의는 국가 주도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주도의 경제를 반대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유무역이 아닌 그 폐쇄무역이라고 할까요? 국가 주도의 그 무역 관세를 높이고, 이런 것이 결국은 오늘날로 하게 되면은 독점을 유발하고 국가가 어떤 그 특권을 업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국가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상업에 허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아담 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제창하는 과정에서 이 중상주의에 반대하고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주도의 경제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국가에 대한 반대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경제권이 상공업자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상공업으로 넘어가야지만이 국가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전체적인 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 중상주의에 반대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가 공업이 많이 발전하는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 그래서 아마도 그 영국, 잉글랜드의 합병이 된 그 상태에서 잉글랜드로부터의 어떤 그 자존감도 추구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서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그 주민들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스코틀랜드인들의 그 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제시하려고 아담 스미스가 했다. 그 당시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영국과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하고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지 간에 부르주아 자유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그런 부르주아 자유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 내지 정신적 토대를 제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부르주아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고, 그것이 아담 스미스의 경제 사상이고 도덕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뒤에는 이제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르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통제하거나 그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고, 그것은 결국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아 가지고 오늘날에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내지 우리가 유권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모든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할 수도 없고,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제기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까요? 제도라고 할까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하는 자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정치의 주인공이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면죄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들도 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업가들의 잘못이고 정치인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능한 개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주인의식의 회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는 그것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모든 문제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진정한 개인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이 너무 약해요. 우리 사회에서. 예,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우리 그 정충영님의 그 토론에 답한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말씀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저 이게 아담 스미스가 갖고 있는 뭐예요? 경제학자, 심리학자, 혹은 윤리학자 그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 교수님 말씀에 행복과 불행에 있어서 사람이 이제 불행을 느낀다고 해도 불행을 느낀다는 말은 사실은 일종의 고통인데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문명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은 낙관론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전에 있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저 위안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 정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조금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사회, 유럽 사회보다도 우리나라의 이게 이념 스펙트럼 훨씬 더 높다. 이제 그랬는데 아담 스미스라면 이제 사실은 3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이제 비슷하게 300년 전 사람으로는 이제 칸트예요. 1724년에 태어나서 이제 조금 더 1804년에 죽었나요? 그런데 칸트가 죽을 때는 이제 이랬다고 그래요. Das ist gut. 내 인생 괜찮아.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사실은 300년 전쯤이라면은 그 사회에 상권 분리도 없었을 것이고 정부가 있다고 해도 민주위성으로 뽑는 것도 아닐 텐데 아담 스미스는 자신이 산 세계를 어떻게 보았나요? 이게 내가 정말 살만했어? 아니면은 왜 내가 산 이 스코틀랜드 세상은 암담해? 빚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죽을 때까지 그 대체로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서 본인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그 당시 사회가 충분히 자기가 꿈꾸었던 좋은 사회하고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차근차근 바꾸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급하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너무 갑자기 해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너무 저항이 심할 거다. 사회 안정을 해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적어놓은 걸 보게 되면 오늘하고 달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고 또 더 좋은 사회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근데 오늘날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은 사회가 올 수 있는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거든요. 이 생망이라는 이번 생은 망했다. 제가 보기엔 안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나쁘게 얘기하면 저는 분수를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한국 현실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분수를 모른다. 그래서 이건 또 너무 그 꼰대 같은 소리이긴 합니다만 뭐 100년 전하고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아지지 않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150년에 태어났으면은 노비로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조선에서는 40% 정도가 노비였다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자기의 동시대하고 비교를 하지 100년 전에 살았거나 3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역사를 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은 적어도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가, 150년 어떻게 살았는가, 70년대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비교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김으로 역사를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 농경 시대부터 후기 산업사회까지 다 경험하면서 그래서 희망을 가지자 이런 예, 아까 저기 임치원 선생님 질문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네. 네. 예, 제가 하시죠. 마침, 네. 저 인류사 재건연구원에 있는 임채원입니다. 제가 그게 지난 1년 정도 에딘버러에 방문학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이 주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다음에 그걸 또 뭐 지금 신 교수님께 좀 질문도 하고 할 텐데 정용덕 선생님하고 이렇게 총장님하고 행정을 해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되게 그게 아담 스미스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보는 입장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대해서 제가 에딘버러 그 철학과에 있는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는 프랑스 계몽주의가 이렇게 다르냐?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그 프랑스 계몽주의는 그 뭐, 컨스티튜셔널리즘, 그 구성주의로 이렇게 미리 연역적으로 생각하는데, 다수인들은 왜 이렇게 자생적 질서나 이렇게 아이디어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을 사회경제적인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대주지보다 이게 자장농들이 많았다, 자유맨들이. 그래서 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걸 가장 크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기억에 남고요. 그 다음에 이 학문적으로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생물학, 뭐 지질학, 수산학, 경제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음하고 아담 스미스하고 뭐 거의 매주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이랬던, 그래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좀 재미있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 국부론이 1776년에 나오는데, 그, 미국이 독립하던 해하고 같은 해거든요. 그 해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거기, 런던은 로마고 제국을 지배하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기들은 아테네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이 있다면 자기들은 이게 지혜라든지 지식 이런 걸 존중하는 사회다. 이렇게 두 개를 자기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때도 저도 드는 생각이 그 정용덕 총장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의 간섭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게 놔두는 것,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충돌했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주의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제가 신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그것도 뭐지 그 18세기 에딘버러나
그 글래스고를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있었던 이런 자유주의 아이디어가 동양의 지금의 그뭐 국가론이나 이런 게 중요해지는 아이디어하고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러니까 뭐지 아담 스미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원래 글래스고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 에딘버러 대학에 와가지고 사설을 하다가 다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가서 그 철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나중에 그걸 관두고 그 가정교사를 가다가 켄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난 뒤에 그 국부론이 너무 베스트셀러가 됐기 때문에 거기 에딘버러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말년에는 에딘버러 관세장으로 쭉 살다가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역설적인 게 관세라는 게 자유무역하고 반대되는 쪽인데 어떻게 그런 지위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 그것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신 교수님께 아까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기 그러니까 18세기 그 스코틀랜드 이쪽에 있던 자유주의 이런 생각들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막 21세기에 한국 같은 나라에서 국가의 전통이 강한 곳인데 이것들이 조금 서로 좀 어떻게 이해되는지 이런 걸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보다 그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질문하신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동양적 전통이라고 하는 게 대개가 이제 중앙 집권 내지는 국가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강한 전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역사책에서도 보면은 왕의 치적을 얘기할 때 그 왕의 치적이 국가의 치적이라고 동일시한다고 보면은 중앙 집권화를 이룬 왕들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해요. 역사적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하고 자유주의는 상당히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정서하고는. 그래서 뭐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개입을 원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심성이에요. 국가의 개입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실제로는 자유주의가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데 그것이 어렵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뭐 박정희의 근대화를 자유주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 물론 자유주의 원리를 기본 원리를 활용했다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근대화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주도의 근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이 절묘 좁은 회랑이라고 표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거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기도 하고, 특히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참 또 애매하죠.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어서 지금 뭐 G세대라고 그럽니까? MZ세대의 생각은 많이 달라서 초개인주의, 초합리주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또 이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은 상당히 또 기성세대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잡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로 와 있고, 그래서 참 어렵다 지금 이게 어려운데 이제 이걸 뭐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그 당시하고 우리의 사정은 상당히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또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우리 사회에 퍼져 있잖아요. 정책에 응답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계속 콜하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 국민들의 어떻게 그 콜에 제대로 응답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마 국민들의 생각이, 개인의 생각이 바뀌고 또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좀 더 발전을 해 나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니까 이 과정 속에서 역사 공부를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해서 제가 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와 또 아담 스미스의 공과 사 개념 그런 그 관념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계몽주의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아담 스미스의 공과 사 개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근대 지성사에서 1894년 우리가 갑오개혁 이후에 1900년대 초부터 근대 학문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시기에 우리가 계몽 사상이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 계몽 운동으로 이렇게 전개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대 학문을 받아들인 지 이미 100년이 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 그들의 학문적 경향 유행을 쫓아가는 단계를 좀 뒤쫓아가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학문적인 정체성, 주체성 확립을 위한 제2의 계몽운동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그들의 문화적 독자성이라고 그럴까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데서부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거기서부터 도출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독자적인 문화가 있는 데서는 어디서든지 간에 학문적 정체성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는 걸 우리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의 독자적 문화가 있는데도 왜 서구의 근대 학문을 받아들인 지 이미 100년이 넘는데 우리 나름의 학문적 정체성을 위한 노력이 이렇게 부족한가 하는 걸 저는 늘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대중문화의 한류를 넘어서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한국어라는 것이 단순히 일상적인 생활 한국어가 아니라 학문 연구를 위한 도구로서 학술적 한국어에 대한 연구라고 그럴까 관심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에 있는 국제한국어센터 IUCN은 말이죠.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미시간 대학 등 북유럽의 5개 대학이 연회비를 일정하게 성균관대학에 내면서 외국인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인 연구자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의 메이저 대학들이 이 한국학 연구를 위해서 단순히 생활 한국어가 아니라 학술적인 한국어를 우리가 팔로우할 수 있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머지않아 도래할지도 모르는 학술 문화의 한류, 대중문화의 한류를 넘어서 언어의 한류 넘어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학술 문화의 한류가 이제는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전통 사상과 봉사 관련 문제입니다. 조선조 성계학의 핵심적인 주제의 하나가 이태계의 사단 칠정론인데요. 이 사단 칠정론에 대해서 뭐 기대승, 이이 등 여러 그 큰학자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조선조 말기의 실학자 성호 이익은 이 사단 칠정론을 그동안의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단,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은 이때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의를 지향하는 공적 감정이고 칠정, 희, 노, 애, 구, 애오, 욕은 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감정이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규정하면서 이 사단과 칠정, 즉 공적 감정과 사적 감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아주 중요한 얘기는 사적 욕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감, 소위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심퍼시죠. 공감을 통해 공적 질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호의 이러한 그 해석은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은 1715년에서 1720년 사이에 썼다고 추정이 되는 소위 47 신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이 1759년에 출간되었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비슷합니다. 물론 아담 스미스의 이론이 자본주의적 감정론이고 또 대개 4단 7정론은 인문주의적 신성론이라는 차이가 있지만은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교 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걸 세계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서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문적 흐름을 단순히 쫓아가는 단계를 이제는 좀 넘어서서 우리 독자적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전통 사상에서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어떤 학술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왜 스코틀랜드 개몽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어떤 중요한 답을 주신 게 어떤 impartial spectator, 어떤 공정한 관찰자, 관망자 또는 judicial spectator, 지혜로운 관망자가 필요한데 아담 스미스가 어떤 식으로나 그 그리스 스토익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덕도 중요시했고 신중한 것도 중요시한 거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평온이라는 부분하고 행복 얘기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복은 무슨 뭐 자기 욕망을 챙겨서 어떤 애가 좀 행복하다는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는 아마 평온이라는 부분, 트랭킬리티하고 관계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아까 정영덕 총장님께서 왜 한국은 그렇게 정치가 혼란스럽느냐. 저는 거기에 조금 중요한 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좋은 판단자가 없다. 우리가 스포츠 운동을 보더라도 거기에 어떤 저지, 어떤 그 심판이 제대로 못하게 되면 완전히 게임 다 망치지 않습니까? 게임도 재미도 없고 망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게 조금 저희들이 저기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이제 그 잘 알고 계시는 스코틀랜드 계몽 사상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 애덤 스미스라든지 또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셨으니까 이러한 어떤 그 공정한 관찰자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한국이 뭐가 부족한지 아까 김영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한국에 지금 뭐 운동은 모르지만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그런 가운데 너무 파실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지혜,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 발표하고 정영덕 교수님 토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다시 한번 제가 관심이 있었던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정영덕 선생님께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그 짧은 기간 안에 일어났었던 엄청난 많은 변화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중석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예컨대 공정한 관찰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길 중에 로드 투 버추라고 덕스러움을 지향하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길이 아직은 험난하지만 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고요. 김영구 선생님은 굉장히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상 철학의 어떤 그런 전망들이 우리가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긍정적인 자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학인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영역이든 아니면 제도적인 영역이든 간에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신충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치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의 그 양분되어져서 그저 그 패거리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뭐 정치를 해 나가는데 저는 뭐 정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혼란 그 자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일상의 영역을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일본하고 한국 사회의 고소고발 사건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잘 아시겠지만 인구 10만 명당 우리가 한 1,500명 정도 되고요. 일본의 경우는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거의 뭐 150배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일반 뭐 고소고발 사건들의 소문들을 많이 듣고요. 실제 보도도 많이 보는데 뭐 유치원, 초등학교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비롯해가지고 거기에는 전혀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고소고발합니다. 이 정도가 굉장히 강력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사고 뭐 이런 것 등등도 거기에 우리가 그 덕스러움을 향한 우리의 길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전혀 생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과연 저는 사실 이게 우리나라적인 상황만도 아니고 전 글로벌한 상황도 보게 되면은 점점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적으로나 간에 도덕적으로 이게 디테리오테이팅 이게 점점 퇴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그런 로드 투 버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산과 그 가능성 특히 일상의 영역만이 아니고 제도나 체계적인 그런 영역 속에서의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실제 내면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서구 사회나 우리 사회의 전통에서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시민교육, 인간교육을 담당하던 게 종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우리 옛날도 보게 되면 유교 뭐 이런 종교인데 그 종교가 권력을 잃어가는 그 과정에서 출발한 게 자유주의예요. 서양이나 동양 똑같이.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개인의 삶의 문제, 소위 말하면 이 덕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그게 출발점입니다. 서양의 근대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굿, 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 문제는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중립성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확대된다고 하는 그 되면서부터 모든 그 가치 판단의 문제를 개인에게 해놓아버린 거거든요. 서구 근대의 자유주의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그걸 회복하겠다고 나온 것이 이제 공동체주의라든지 공화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공화주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정치가 덕의 문제, 더 굿, 선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공화주의도 그렇고 공동체주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이 대단히 중립적인 어떤 국가기관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가라고 볼 수도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공화주의의 국가가는 그 중립적이고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국가인데 현재 국가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데올로기로 이게 분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다 이게 집단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뭐 시민사회라고 하든 공화주의적인 국가라고 하든 그런 것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그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공적인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지 간에 이 국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적 기구들이 공공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이 소위 말하면은 이 국가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신이 있는 사람들 거기 참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적 영역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그 공적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익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대단히 취약한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법대 가고 의대 가는 사람들은 공적 영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거든. 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를 보게 되면은 의대라든지 이 사법부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너무 취약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 저는 그런 분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참 취약하다 우리 사회가. 미국 우리가 뭐 물질주의 문명에 젖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대단히 힘듭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적어도 그 법학대학원을 가는 사람들은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공적으로 나갑니다. 공익 변호사라거나 정치에 참여를 해요.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뭐 클린턴, 오바마 이게 다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법학대학을 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법조인이 이제 그 정치로 참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영국이나 비슷한데 그 기본적인 태도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전통사회에 있어서는 그 선비 정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사익을 추구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통도 다 사라져 있고 또 이 아담 스미스의 그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것이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선비예요. 누가 자기 자신을 감시하지 않아도 신독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있어도 다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정신이 사라진 것이 오늘날이 아닌가라고 하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답이 없어요. 적어도 정치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비적 기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공공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또 그런 분들이 또 정치를 하고 있는 게 또 우리 유권자들이 허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답은 없습니다. 그 답은 없는데, 여하튼 넓게 보면 어떤지 간에 자각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각.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거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다 정해줬는데 군교육 헌장 철폐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에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전 그렇게 애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스스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는가? 의미 있는 삶이 뭔가? 이런 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천착하면은, 최소한 좀 자기 삶이 달라지고, 좀 사회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프를 그리보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쪽은 부라고 보고, 부. 돈이에요, 돈.
이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요점이 어느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행복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성분을 믿는 거죠. 이 선을.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이 선을 믿는 거예요. 기본적인 최소의 생활 수준만 올라가면은 부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 아래선에 있으면 사람들은 불행해요. 먹고 입고 의식 주고 해결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선까지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래 아담 스미스가 자유주의를 주장한 것 같습니다. 이 선까지 올려준다. 그러나 이 선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도인들이에요, 도인. 스토아파가 얘기하는 현인들입니다. 이 선에 현인들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거 안 되거든요. 예수나 석가나 공장님은 부하고 상관없이 여기까지 미경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행복까지.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안 되니까 여기까지는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이선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선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중소득에 뭐 되게 통계적으로는 되게 15,000불 내지 2만 불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믿고 자기들 안 돌보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소학회 뭐 이런 것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이제 빠르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근대화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가면은 저는 극복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뭐 우리 세대라고 하는 거는 할지 못할지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필요에 따라 도덕을 버리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생존을 위한 삶을 산 아버지 세대의 도덕적 타락 위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버지 보지 말고 어머니 보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콜로니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건 뭐 서양에서 다 있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간의 위력을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신중서 선생님 하신 말씀은 젊은 세대한테 하는 말씀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교수, 명예교수의 지혜로운 젊은 세대들한테 아담 스미스 생각을 빌어서 하신 말씀 같아서 신중서 선생님께서 뒤로 같이 예,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또 삶의 어떤 그 여정 속에서 철학함을 관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 그것이 여기에 이제 반영됐다라고 보면서 굉장히 그 좀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관료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코틀랜드 그 계몽주의를 다시 이제 생각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국보론과 도덕 감정론에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 부도덕한 그런 이제 것들, 사치, 향락, 뭐 이기심, 그다음에 불행, 뭐 이런 그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또 선의가 어찌 보면은 지옥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상당히 역설적인 그런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뭔가 좀 우리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줬지 않나 싶어서 특별히 이제 보이지 않는 손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의도되지 않은 결과라는 그것이 굉장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한편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슬픔과 뭐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뭔가 결국은
신 교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저한테 울림이 있었고요.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서 이제 이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감, 감정 이런 부분이 강조되었지만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프랑스, 독일의 계몽주의와 공통적인 기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유함을 또 나타내는 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했을 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 약간 이제 좀 뭔가 좀 부분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지 않으셨나. 아담 스미스나 또 허치슨 같은 경우도 저기 경험의 논리학 그런 거 있잖아요. 감정의 논리학이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휴먼 같은 것도 이성보다는 도덕은 이제 감정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감정, 공감 이런 게 강조되지만 아까도 말씀했듯이 계몽주의의 이념이 갖고 있는 특징적으로 이성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진보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같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있을 텐데 너무 감정 공감에 이게 한 부분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에 대한 좀 스펙트럼이 너무 좁혀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데이비드 휴먼하고 아까 어떤 분이 아담 스미스가 굉장히 사상적인 근친성 서로 그런 게 있었대. 교류가 있고 유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데이비드 휴먼 같은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미에서 계몽주의에 계몽 활동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험주의자와 계몽주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계몽주의에서는 이성에 의한 그런 이성적 추론 또는 인과율 이런 것이 이제 부정되고 오히려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인상에 의해서 어떤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기납법적으로 인식되는 그런 개연성, 진리의 개연성, 예를 들면은 이제 지식의 어떤 필연성, 인과율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이성직한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지식 이것이 강조되기 때문에 정통적인 계몽주의와 이제 경험주의를 이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개념 정의에 있어서 좀 스펙트럼이 넓어야 되겠고 또 어떻게 선생님 보시는지 그런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김영 교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럽 중심적인 그런 관점 그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유럽의 어떤 타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그런 어떤 강조가 이제 있고 어떤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또 그런 지역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인종차별적이고 또 성차별적인 그런 것이 또 분명히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봉건 체제라든지 절대 권력에 대해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그대로 또 잔존하면서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브루조아적 사유가 하나의 이제 역사적 진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도 이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등한시하고 오히려 특정 계급의 이익이라든지 그걸 대변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어떤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갖고 있는 어떤 그것을 비판할 때 주로 대두되는 두 가지 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제 김영희 선생님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계몽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고 우리 것을 이제 찾아야 한다고 했을 때
신 교수님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거나 그 어떤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실존적인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그냥 도구로 가져와서 신중섭 교수님의 어떤 계몽사상은 어떻게 되고 인간적인 사회, 인간다운 사회를 위해서는 이 계몽사상이 어떻게 우리가 전유되어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체적인 그런 어떤 뭐랄까 그 연구 발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기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